미국이 대통령 선거 전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일단 올해까지 봤을 때는 잘 버티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2,900? 3,000? 이 사이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오름에 나와주셨으니까 일단 한번 현 상황부터 점검을 해야죠. 이사님 보셨을 때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오늘 PPT를 좀 가져왔습니다. PPT 가져왔으니까 한번 네.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재미있는 PPT들이 좀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G의 표지 화면에 있는 건데 황소가 풍선에 매달려서 둥둥둥둥 뜨고 있죠. 버블이란 건가요? 미국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또 실제로 왼쪽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미국이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올라갔을 때가 CPI가 좀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특히 고용지표가 4월 달에 괜찮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났거든요. 4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그 전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가 오른쪽이에요. 다 레벨업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 5,600이 메뉴였고 그 전에는 5,500이 고점이었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 표시된 거는 모건 스탠리가 약간 비관적으로 봤었거든요. 4,500 정도로 봤는데 무려 1,000포인트 올렸네요. 5,400, 900포인트 올렸네요. 5,400으로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요. 지금 S&P 500 지수가 얼마죠? 5,300포인트 위죠. 지금 이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 업사이드를 요만큼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쪽은 여전히 4,200, 4,300도 보고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고금리 계속 가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결국은 시장이 이 버블은 꺼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인구절벽인가 뭐 제목이 인구절벽 맞나요? 그분이 내년 상반기에 폭락 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냥 뭐 다른 부연 설명보다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역사적 신고 지수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연준의 대차대 조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결국은 보시면 07년, 08년도에 금융위기였잖아요. 이전에 연준의 대차대 조표가 1조 달러 아래였습니다. 1조 달러 아래 대차대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그 정도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QE 1, 2, 3를 하면서 약 3조 달러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거를 다시 2018년, 19년도에 다시 회수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이걸 회수 계속 쭉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닥쳤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다시 QE를 하면서 대규모로 자금을 풀면서 9조 달러에 육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걸 좀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요번에 6월 지난번에 이제 발표하기를 이 규모를 이제 QT를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 줄인다는 건 이제 연준 대처표를 줄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에 보면 시장이 약세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는 이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돈의 힘입니다. 유동성의 힘.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져 있던 이 돈의 힘이고, 실제로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랐죠. 계속 강세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산 버블이 한번 올 거다, 버블 붕괴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쭉 올렸는데, 이제 이게 이 기간으로 봤을 때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버블 형성이 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할 때도 하락의 폭이 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은 또 2024년도에 올해 폭락한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 신고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들은 그냥 그렇다라는 걸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QE는 시장의 유동성을 보강하는,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고, QT는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줄여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연준은 줄였는데 미 재무부에서는 또 계속 채권 발행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07년, 08년도에 이 돈을 뿌렸을 때는 이거는 시중에 뿌리지 않았어요. 금융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유발이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는 돈이 시중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유발이 된 거예요. 공급 사이드도 있고 수요 사이드도 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여기서 연준에서는 줄이고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지금 금융권 안에서만 풀어지지 외부로 풀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연준에서 대체적표를 줄이고 있지만 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금융권에 주면서 금융권 내부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다.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돈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거 우리 시장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시장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장 얘기하는 건데, 올 초 5월 2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이 신고가 나면서 다 좋았잖아요. 그 1월서부터 1분기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핑계를 뭘로 댔냐면, 중화권이 좋지 않다. 중국이나 홍콩이 좋지 않다. 이랬어요. 근데 중국, 홍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코스피만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5월 31일 날 기금운용회를 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해서 올해 투자 비중이 15.4%인데 지금 한 14%뿐이 안 돼요, 비중이. 그런 가운데 5년 뒤에는 약 13%로 축소한다라는 결과를 지금 이번에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지금 결론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위에 보면 국민연금이 자산별 최적 투자 비율을 내부 검토를 했더니 한국 증시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더 크다. 결국 이 한국 증시는 이대로 가면은 계속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국 증시를 좀 살려보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연기금은 줄여나간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차차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지금까지 지금 6월이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왔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전 세계 주요 증시는 다 신고가 내면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었고요. 그 바탕은 유동성인 거고 그런 가운데 AI라는 핵심 키워드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한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우리 시장은 어려워, 쉽지 않아. 우리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 라는 시장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자신 있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금마저도 빠져나가는 자금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자금이라 하면 일단 개인 투자들 계속 팔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팔면서 미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어땠을까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올해 내내 팔고 있어요. 연기금도 올해 내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한 20조 정도 들어왔죠. 패시브로 들어온 거고요. 그거는 일부 뭐 삼성전자, 현대차나 일부 이제 종목에 들어온 거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볼 때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유동성에서 우리 시장은 빠져나가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들어간 만큼도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 그쪽은 더 있는 거고 우리는 더 약한 거고 그렇게 유동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은 AI라는 필두로 해서 AI 선두로 새로운 시대를 갖는 그런 기업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나요? SK 하이닉스요? 한미반도체요? 물론 그들이 그 효과를 이루면서 두 기업 다 역사 신고를 내긴 했죠. 그러나 선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밴더인 것 뿐이에요. 밸류 차이 밑에 밑에 있는 건 밴더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는 뭐 또 차차 말씀을 나누시죠. 그럼 말씀하신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이사님은 금리 인하 언제쯤 생각하시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그런 쪽 아닌가요? 금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화면 한번 볼까요? 재밌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금융시장에선 중요한 화면이고요. 물가가 점차로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경제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화면이 재밌어서 하나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리를 질문하셨잖아요. 이 화면은 패드에서 예상하는 금리 예측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작년 여름에만 하더라도 내년에 6번 할 거야. 이랬어요. 그러다가 물가가 스티키하대. 물가가 안 떨어져. 물가 3% 아래 떨어지기 어렵겠네. CPI 기준으로. 떨어지기 어렵겠네. 그래서 2번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물가는 떨어지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내년에 한 6번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점차로 미국 경기 좋죠. 고용지표 좋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5회 정도. 점도표상 그 정도입니다. 1.5에서 2번 정도. 지금 보시면요. 미국이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지금 연준의 포캐스트예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도에 제일 많은 게 지금 4.5에서 5%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4.75%라고 치고 그러면 2번 정도죠. 고점으로 보면은 한 3번 정도인데 5.25로 보면은 25번, EBP, 25BP 2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6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점도표는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나오는데요. 요번에 이 점도표가 만약 여기가 아니고 이 다다다다 붙은 많은 위원들의 숫자가 위로 올라갔다. 이러면 시장은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대가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게 언제쯤 할 것 같냐, 몇 번 할 것 같냐 질문 주셨잖아요. 아니 보세요, 김 작가님. 패드에서 하는 패드워치에서도 이렇게 못 맞추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가고 있는 건 맞고 언제가 될 거냐를 지금 이제 가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4월까지의 PC는 헤드라인 2.7, 코어가 2.8%고 헤드라인이 CPI는 3.5, 3.6이거든요. 지금 이게 2%가 연준이 목표하는 치고요. 이게 4%에서 살짝 내려와서 쭉 그냥 9%까지 올랐다가 CPI 기준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이때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기저효과가 다 다다르면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3.5에서 3.6에서. 그런데 이게 2% 가기 굉장히 어렵다.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석학분들도 되게 많고 월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 밑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9%까지 오를 때는 공급 사이드 상에서 나왔던 즉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공급 왜곡 현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해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 나왔던 물가 상승이 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요. K-실러에서 나오는 전미 홈프라이스입니다. 주택가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주택가격이.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 화면이 뭐냐면 30년 만기, 15년 만기 모기지 금리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 3%나 3% 언저리에 있던 게 지금 6%, 7%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금리가 워낙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가면 지금은 3%의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얘네들 이쪽은 굉장히 장기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딴 데로 이사 가려면 이제 6%, 7%까지 받아야 돼.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민자들이 많이 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금리의 가격이, 이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CPI 구성 항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비중이 30% 이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거든요. 그럼 집 주인들이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주택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 됐는데 렌트비를 전에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300만 원 받았는데 주택가격은 더 올랐는데 그러면 나 가격 올랐으니 기분 좋으니까 200만 원 깎아줄게. 가 아니잖아요. 가격이 연동하는 거잖아요. 주택가격에. 그러니까 렌트비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항목 중에 렌트비가 굉장히, 주거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안 빠지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잘 보시면, 헤드라인 PC는 2%대에 있죠. 그리고 CPI는 3%대에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주거비 항목이 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낮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군요. 결국은, 유가나 이런 물품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거비 항목이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나 지금 안 빠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중요한 게 봐야 될 거 뭐냐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너키 의장도 그렇고 다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그러면 주거비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제부터는 고용이다. 결국은 고용이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근로자들이
씀씀이가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부터는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그날 미국 시장이 폭등하면서 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번 5월에는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이번 5월에는 임금 인상률도 높아졌고 고용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3.9%에서 4%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서로 좀 엇갈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의 숫자의 추이입니다. 이거 추이예요. 전체적으로 추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용이 둔화되면서 만약에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은 이 두 번째 화면은 뭐냐면 맨하임 중고차 가격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물가가 좀 둔화되는 추세로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WTI 유가잖아요. 유가의 장기 추세를 보면은 100달러 위에 있을 때도 꽤 많았고요. 또 일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실 이 아래에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이 밑에 이상하게 생긴 거는 이거는 팬데믹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평균적으로 있었을 때 이 하단 부분에서 이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물가는 시간의 문제이지 떨어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2%를 그 목표 물가로 하지만 2%대 진입을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한 번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그달마다 말은 많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다만 원하는 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빠른 시기에 또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좀 인하할 거냐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 볼 때 지금 뭐 월가의 자료들이나 아니면 전망들 다 보면은 올해 2번 정도 하지 않겠냐? 아까 보여드렸죠. 올해 지금 점도표 보면은 올해 2번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기상으로 보면요. 지금 오늘 밤에 있을 6월에 만약에 동결이 확률이 99%예요. 올해 6월에 안 한다. 몇 번 남았냐면 7, 9, 11, 12 대부분이 안 남았어요. 근데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7월에 안 하면 9월, 12월뿐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못하면 12월에 한 번뿐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점점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정은 한다라고 하지만 시장 가격이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올해 한 차례뿐이 없다. 지금 이 존도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위로 올라가서 5%대 지금 이 위원들의 점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시장은 그만큼을 반영하면서 이번 여름장을 보낼 개연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한국이랑 미국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미국 시장은요. 일단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먼저 미국 시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은 우리가 맨날 금리하고 환율로 설명을 하잖아요. 시황을 설명할 때는 왜냐? 금리와 환율이 시장의 유동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와 환율을 포함하는 게 CPI, PPI, 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그 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막 설명하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에서 크게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금리가 급격하게 여기서 오른다까지는 여러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내린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이 크게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환율은 나중에 될 시간 되면 말씀 나누고요. 환율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렇다면 그 두 축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 이 두 개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유동성 때문에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 아까 보여드렸죠. 연준의 대책대표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QT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650억 달러씩 줄이다가 200억 달러죠. 200억 달러씩 줄인다라고 QT를 규모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이만큼 있는데 계속해서 줄여나가는데 줄이는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급격하게 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 재무부에서는 유동성을 시장에 그것도 금융권 안에 보강을 해주는 게 재무부에서 지금 채권 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 전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딱 입으로 전해준 게 뭐냐면 시그널을 딱 준 게 연준에서 바이백 시행을 한다. 몇 년 만에 바이백 시행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무부에서요. 재무부에서 바이백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재무부에서 계속해서 채권을, 국채를 내다 팔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국채가 폭락하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사줄게. 바이백이잖아요. 되사줄게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강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연준에서 대체대표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도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규모를 줄인다고 하고 있고 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금융권 안에서 돌게끔 해주고 또 그것을 나중에 바이백 해줄게라고 하면서 금융권 안에 안정을 계속 도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시장에서 돈 안 받겠구나. 올해. 시장이라는 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풍선 얘기를 많이 들리지 않아요? 여기 와서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가 돈이에요. 공기를 막 주입하면 풍선은 부푸는 거고 공기를 빼면 돈을 빼면 풍선은 쪼그라드는 거고 그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풍선에서 바람을 뺄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올해 뭐 급격하게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닐 거다. 미국 경제가 뭐 좋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미국 경제가 호황 회복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잘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미국 경기가 좋아서 막 좋은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미국 시장을 지금 버티게 만드는 게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이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을 얼마나 높여놨습니까? 지금 시가총이. 그런데 거기다가 애플도 어제 7%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시가총을 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서 미국 시장이 지금 오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애플이 하루에 7% 오른다는 건요.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정도 되잖아요. 7%면 280조 정도 되잖아요. 280조, 하루에 280조가 는 거예요, 시장에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반이죠, 거의. 아니,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 이렇게 하이닉스도 200조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생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장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빼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런 종목 플레이가 되고 거기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것을 추정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 서학개미들만 똑똑해서 그렇게 많이 할까요? 일본의 개인들도 중국의 사람들도 다 미국 가서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올해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꺾인다면 어디쯤 꺾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변수를 말씀드릴 건데 아마도 연말 내년에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내년까지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일단 올해까지 봤을 때는 잘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큰 충격 없이 등락을 하면서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시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뭐 워낙 좋으니까 뭐 미국 시장은 요즘에는 설명하려면은 하지 말래요. 그냥 좋은데 뭘 냅둬 미국 국장 왜 해? 이러거든요. 그냥 좋은 주식, 빅테크 사면 되는 거고. 네. 미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 시장. 뭐 국장을 떠나는 거 지능순이라면서요. 아니 아까 전에 국민연구에서도 한국 증시 이대로 가면 투자하지 않는 게 적죠. 우리나라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은 크다. 이거 예민한 얘기니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서울경제 뉴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국민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큰 손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빠져나간다고 약간이라도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런 겁니다. 지금요. 네, 우리 시장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이냐.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비관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이냐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이거 뭐냐면 되게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EPS예요.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입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더 많이 뜨고 빠질 것 같으면 더 많이 빠지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네. 이익의 규모를.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위아래가 자꾸 거꾸로 보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에요. 이 밑에는 코스피 지수고요. 자, 1999년부터 2000년, 거의 20년을 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간 순이익이 옆에가 이게 조입니다. 100조거든요. 100조를 넘은 거는요, 2017년도 돼서 넘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50조, 60조, 70조 이랬습니다. 100조를 넘은 건 2017년도에 그랬고,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 2300포인트인가? 그때 대세 상승을 한번 갔던 거예요. 여기에 연동한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지수, 이거 파란 게 지수예요. 이때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은 거예요. 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익을 2021년도에 다시 넘었어요. 이때 역사적 신고수를 또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져서 지금 여기서 있어요. 지금의 이익을 얼마를 보느냐? 연초만 해도, 작년과 작년 말과 연초만 해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 추정값이 굉장히 낮았어요.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걸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높여준 것 같다. 이거 못할 거야. 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게 계속 높아졌는데 왜 높아졌을까요?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 지금 예상치가 40조입니다. 40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0조 가까이 돼요. 한 18조인가? 뭐 2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합쳐서 6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예상보다 훨씬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는 적자였잖아요. 네. 특히 반도체 부분 적자였잖아요. 근데 전체는 적자가 아니었지만, 근데 이게 다시 늘면서 올해 추정치가 어떻게 됐냐면요. 2024년이 여기거든요. 올해 추정치가 182조에서 200조까지 왔어요. 200조까지 왔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익을 추정하면서 시장이 이익이 늘 것 같으면 올라가고 이익이 내려갈 것 같으면 더 빠지고 올라갈 땐 더 오버슈팅하고 내려갈 땐 더 언더슈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2017년보다 2021년보다 높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수는 그걸 추정하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파란선이 지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7년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고,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 중간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이익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요건 뭐냐면, 이 코스피 이익에 반도체를 제외한 게 이 녹색선이에요. 네. 그만큼 반도체가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전체 200조도 안 되는데 180조, 60조가 지금 반도체가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요거 빼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예요. 2021년도예요. 이건 2024년도입니다. 코스피든 반도체 제외든 다 높네요. 예, 녹색도 2017년도예요. 2021년도예요. 2024년도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 왜 분석하시는 분 보면은 월 수출액 맨날 얘기하죠. 우리나라 지수는 월 수출액을 따라갑니다. 진짜예요. 이게 월 수출액이거든요. 이 회색이게. 이게 코스피 순이익이에요. 이 코스피 순이익을 보면 수출액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대로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2017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2021년이고. 그러면 지금 월 수출액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만약에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2,900? 3,000? 이 사이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되고,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이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행태, 그리고 배당 관련 정책들 또는 세금 관련 정책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시장은 남들처럼은 밸류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기대치거든요. 아까 미국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요거는 지금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다른 방면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1월 달에 남들 다 오를 때 혼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1월 달에 3주 연속 빠졌어요, 우리 시장이요. 그때 우리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은 왜 이래, 곡장 떠나야 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1월 말에 우리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헤매다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그나마 2,700에 우리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지수 포인트가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1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3월 달에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오케이. 삼성전자 HBM 뭐 테스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케이. 그거 함께 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냥 급등해버렸어요, 그때.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한 축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밸류를 지금 설명드렸어요. 또 한 축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주식들이 다들 신고가 나면서 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역사적 신고가 나면서 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다 그러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요. 무슨 신고가는 무슨 신고가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한참 아래에서 지금 뭐 8만을 가니 안 가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게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것뿐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공급 계약을 아직 못한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AI 반도체가 생기고 그 사실은 가속기죠. AI 가속기가 있고 거기에 납품하는 HBM이 있고 HBM이라는 건 D램을 조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D램이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리면서 SSD가 낸드 쪽도 더 좋아지고 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HBM 들어가는 거가 만약에 없다 그런 이슈가 하더라도 그냥 이 실적만 갖고도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센티멘탈이 그 이벤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HBM 아니면 안 돼라는 정서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레거시한 제품들이 낸드나 D램이 계속 좋아진다는 데이터 여러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가는 위로의 확률이 있다. 만약 HBM 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이제 공급계약, HBM 공급계약하기로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곧바로 2,800 넘어서 갑니다. 지수가 가요. 2,800 넘어가면은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시장이. 거기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장은 두 가지의 지금의 현재 이익단도 그렇고요. 밸류 프로그램도 그렇고 삼성전자 개별 주식의 흐름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는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첫 번째, 밸류 프로그램. 안 믿어. 안 될 거야. 정당끼리 싸우고 있는데 되겠어. 이런 실망감과 그리고 회의감. 이걸로 밸류 프로그램 잘 안 먹혀요. 처음에 1월 말 2월에는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동차주나 은행주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쪽이 안 먹히고 있죠. 또 한 축은 삼성전자인데 물론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삼성전자가 단연 우리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엔커녕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회의감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풀어야 됩니다, 시장은. 근데 이 두 가지가 풀어질 개연성이 없냐, 있냐로 봤을 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은 자꾸 위쪽을 쳐다보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 건지는 또 이제 같이 말씀 나누시죠.